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운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 위에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의 시는 당신이 그런 사람을 가졌는지 묻고 있지만 어쩌면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인지를 물어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함석헌의 일생은 대한민국에게 있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함석헌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투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나처럼 수줍은 놈을 미친놈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비폭력 민주평화를 이야기하는 그의 씨알 사상은 그를 한국의 간디로 불리게 했지만 그가 마주해야 하는 정권들은 하나같이 그에게 폭력적이었습니다. 한평생을 민족과 민중을 위해 바치시고 김대중, 노무현, 문익환, 백기환 등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과 민중운동가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셨던 그의 일생을 짧게나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석헌은 1901년 평안북도 용천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한 성경 중에서 특히 예언서의 사회정의와 민중구원 메시지에 감동을 받아 민중이 깨어나야 한다는 씨알 사상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1910년대에 그는 숭실학교에서 민족의식을 배우게 됩니다. 이곳은 도산 안창호, 윤치호 등 독립운동가들의 사상을 바탕으로 기독교적 인권사상과 민족의식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숭실학교의 일부 학생들은 비밀리에 독립선언서를 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함석헌도 당시 숭실학교 교사로 있던 육촌형 함석은의 영향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3.1운동에 참여했다가 반성문을 쓰면 복학시켜주겠다는 일본인 교장의 제의를 거부하고 퇴학되어 2년간 학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는 3.1운동이 그의 인생에 끼친 영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3.1운동이 없었다면 나는 의사나 다른 공부를 해서 일본 사람 밑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나보다 못한 동포를 짜먹는 구차한 지식노예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1921년 오산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한 그는 그곳에서 류영모, 안창호, 이승훈, 이광수, 조만식 등으로부터 민족주의 사상과 실력양성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산학교에서 함석헌은 교장이던 다석 류영모와의 만남에 대해 다석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류영모는 그에게 큰 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함석헌의 씨알 사상도 스승 류영모의 강의 중에 백성을 뜻하는 민을 씨알로 번역한 것에 감명을 받아 자신의 민중사상을 씨알 사상으로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1923년 그는 도쿄의 고등사범학교로 유학을 떠납니다. 유학 시절 그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일본에서 지식을 배울 뿐이지 결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다지며 독립운동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니체, 톨스토이, 간디 등의 사상을 접하게 되고 힘이 아니라 민중의 깨어남이 세상을 바꾼다는 철학이 그에게 자리잡게 됩니다. 동경사범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1928년 귀국해서 오산학교 교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일본의 신하가 아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1937년에 만주사변 이후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하면서 1938년 학교에서도 일본어로 일본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함석헌은 이런 시대 상황과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반대하다가 교사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1940년 그는 평양의 송산농사학원을 인수하고 성경과 정약용의 실학을 연구하며 본격적으로 씨알 사상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함석헌은 평양에서도 송산학원의 전 주인인 김두엽과 연관된 항일운동인 개우회 사건에 연루되어 1년간 옥고를 치렀고 그 이듬해인 1942년에는 자신이 발행하는 성서조선에서 조화를 애도함이라는 글이 실렸는데 일본은 이 글이 일제를 얼어 죽은 개구리에 비유했다고 판단해 성서조선을 몰수하고 함석헌을 서대문영무소에 감금합니다. 성서조선 사건으로 감금되었다가 해방이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반공시위인 신의주 학생시위의 배후로 지목되어 소련 당국에 의해 50일간 구금된 뒤 풀려나 1947년 월남하게 됩니다.
함석헌은 아버지가 물려준 2만 평으로 인해 반동으로 낙인 찍혀 투옥되거나 시베리아로 유배될 위기였기에 가족들을 모두 두고 월남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어머니와 장남, 장녀 3명과는 평생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월남 이후 YMCA에서 성서강해를 하며 생활했고,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의 독재를 마주한 그는 1953년부터 사상계의 칼럼을 연재하며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956년 사상계 1호로의 그는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글을 기고합니다. 전쟁의 전후기간 동안 기독교가 보인 행보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은 이후 반박과 재반박의 글이 연재되면서 사상계가 우리 사회에서 여론의 지표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됩니다. 1958년 8월에는 한국전쟁 8주년을 기념해 사상계에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전쟁의 원인을 외세에만 돌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원인이 생각의 가난에 있음을 이야기하며 생각하는 민족, 철학하는 백성이 되자는 주장을 하며 국민들의 반성과 회개가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전쟁으로 훈장을 받는 장군들을 향해서는 형제 싸움에 어떤 승전 축하를 할까, 슬피 울어도 부족한 일이다. 형제를 죽이고 훈장이 무슨 훈장이냐는 내용의 비판글을 쓰기도 했으며, 이 글로 인해 우익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글과 강연은 독재에 반감을 가진 지식인과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4.19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1961년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자 그는 사상계의 박정희의 쿠데타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실어 군정 인사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5.16 쿠데타를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드물지만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박정희의 쿠데타를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하는 언론이나 지식인은 드물었으며, 심지어 언론들은 쿠데타를 찬양하기 바빴고 대중들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당시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극한 투쟁을 하기로 비폭력의 국민운동을 일으켜 민정을 수립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라는 절절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으로 독재에 대한 야욕이 강해지자 함석헌은 강연과 언론기고를 통해 유신헌법은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헌법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수호대책위원회와 삼선개헌반대 투쟁위원회, 민주수호, 국민협의회 등과 연대해 민주주의 수호운동을 전국적으로 전파합니다. 그는 종교인으로서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운동도 주도했으며 김대중과 함께 민주회복국민회의에서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함석헌의 이런 활동은 대학생과 제야의 운동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그의 사상은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됩니다. 그가 1970년에 만든 월간 잡지 씨알의 소리는 1980년 전두환의 신군부에 의해 폐간당할 때까지 장준하 등 제야 언론인들을 필진으로 영입해 글과 강연 등을 통해 민중 계몽운동을 펼쳤습니다. 이후 씨알의 소리는 복간되어 현재까지도 함석헌 기념사업회에서 발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11월 24일 명동의 YWCA 강당에서는 결혼식을 가장한 시위가 열립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군부가 추진하는 대통령 간선제에 반대하기 위해 제야 인사들이 결혼식으로 위장한 집회를 열어 유인물을 배포하고 간접선거 반대 취지문을 낭독한 것입니다. 함석헌도 이 집회의 주동자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후 복권됩니다. 그의 반독재 투쟁은 1980년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면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1984년 그는 민주화운동 인사들과 함께 민주헌법 쟁취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합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기까지 그는 강연을 다니며 민중이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에 이르기까지 독재가 계속될 수 있는 이유는 민중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에 씨알의 소리를 통해 민중계몽을 위한 언론활동 전개에 힘쓰게 됩니다. 그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경계했습니다. 국가지상주의는 국민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며 국가는 국민을 다스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의 이런 노력은 세대를 거치며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정치인들에게 영감과 사상적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함석헌에 대해 선생님은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거인이셨다고 평하며 자신의 평화적 민주주의 투쟁과 정치보복 없는 평화적 정권교체 역시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함석헌을 가리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적 스승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항상 이야기하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은 함석헌 선생님의 씨알 사상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운동가이셨던 백기환 선생님도
함석헌 선생님의 영향으로 민중운동과 통일운동을 하게 되었음을 밝히며 민중이 역사의 주체임을 강조했습니다. 함석헌과 함께 유신체제와 군부독재에 맞서 싸운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가이셨던 문익환 목사는 함석헌 선생님은 씨알의 길을 닦아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로 동지애를 보이셨습니다. 이런 운동가들 외에도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단체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를 대변하는 단체들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은 민주화 운동의 중심 세력 중 하나이며 함석헌의 기독교적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은 1980년대 청년 민주화운동가들이 함석헌의 씨알 사상을 통해 민중운동을 조직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인권운동, 시민운동 단체들이 그의 철학과 사상을 계승하고 있으며 그의 철학은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1989년 향년 87세로 별세하시고 가족묘에 묻히셨다가 2002년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어 대전 현충원으로 이장되셨습니다. 선생님의 호는 바보새입니다. 바보새는 원래 신천홍이라는 새를 말합니다. 신천홍은 이름 그대로 하늘을 믿는 늙은이라는 뜻입니다. 신천홍은 큰 날개로 바람을 타고 태평양을 날아서 건너지만 고기 잡을 줄을 몰라서 갈매기가 흘린 것을 주워 먹고 사는 새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마음은 푸른 하늘에 가 있지만 세간살이 할 줄은 몰라 여든이 다 되도록 친구들의 호의로 살아간다며 자신을 바보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고기를 잡을 줄은 모르지만 자신의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태평양을 건너는 신천홍처럼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높은 뜻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오늘도 땅에 내리지 못하고 하늘을 떠돌며 백성이 깨우쳐 진정한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큰 사람을 보고 배우면 내 생각도 커집니다. 소중한 자녀들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세상을 바꾼 한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